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토론마당의 주제는 진로 교육입니다. 성적 중심의 줄세우식 입시 교육 속에서 진로 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후를 바라보는 진로 선택은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송인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 진로교육연구회 대표이시고요. 인덕 공고의 자동차 제품 설계과 교사이신 이강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 짚어보았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를 넘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자, 송인수 대표님. 네.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 이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나 정작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큰 잘못된 상품, 뭐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상품이다. 네네. 아니 상품이라고 표시하시는군요. 이거 상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강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면 당연히 사교육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사교육 자체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보다 스킬을 배우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교육 자체를 통해서 좋은 직장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교육은 무엇이다? 진로 교육은 무엇이다? 딱 한마디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인선 선생님? 네, 진로 교육은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네. 인생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할 때 많은 분들은 직업을 골라주는 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것은 직업을 골라주는 교육은 수단이거든요. 그 네.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진로 교육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진로 교육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네. 어쨌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네. 내 인생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계산, 판단, 이것이 진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이 무슨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지만 직업 수도 없이 바뀐 분들 많아요. 많죠. 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로 교육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강은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니셜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아토즈, A to G. 예. 예, 처음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갑자기 문자를 쓰셔가지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진로교육이라는 파트가 초중고 시절에만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네. 그게 저는 진로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그 분야. 그렇다면 그 진로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교육하면 그저 대학교 가는 거,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업 구하는 거, 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추구하고 찾아야 할 네네. 그런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좀 듣기 어려우신 말씀이셨죠. 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학생들 많이 상담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그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그 문제가 뭐라고들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제일 큰 고민은 진로 상담을 하지 않는 아이들. 네. 이미. 근데 진로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일단 고민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고민조차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재능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교사로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 아예 그냥 저 진로 고민을 하지도 않는 학생들이 많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네. 일단 나중에 기회라도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고민하지 않고 재능도 없는 이런 것이 조금 저에게는 고민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진로를 상담을 받는 아이들의 큰 고민을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의 진로 분야가 많이 고민이 된다라는 것과 이는 대학생들이 아마 자기의 과를 선택하고 나서 고민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학 진학을 앞두고 무슨 과를 가야 할지, 음.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송희순 선생님께서는. 글쎄요, 뭐 아이들은 어쨌든 진로 교육 이전에 그 입시 스트레스를 좀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텐데 네. 그것이 너무 자기의 마음을 눌러오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가 눌러오고 학교가 눌러오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대리해서 그것을 또 눌러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맹렬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입시 부담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막 내려오거든요. 그 압박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 때 퇴행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입시 경쟁의 부담을 가정에서만이라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입시 스트레스 떠나서 안 받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 가기 위한 그 스트레스가 있었고 중학교 학생들은 좀 무풍지대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사고니 특목고니 뭐 과고니 해가지고 그게 중학교 단계까지 내려와서 그게 큰 문제죠. 네. 하여튼 우리가 이 진로 교육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학 입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대학 입시가 이렇게 횡행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뭐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네. 도대체가 이 지구상을 다 뒤져봐도요. 네. 우리나라처럼 70%나 80%나 이렇게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 오는 나라가 눈을 씻어봐도 거의 없습니다. 예. 가장 이거- 높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짓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예? 다들 웃으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유교 영향을 받아서 네. 입신양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 가서 졸업을 하면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네. 사실 돈보다도 사실 그게 더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심지어는요 것이죠. 대학 네. 안 나오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풍토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월급을 네. 고졸생이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졸생 출신 자기 친구가 관리자로 딱 들어오니까 네.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자기 일을 또 따로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학벌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 마음을 너무 크게 짓누르는 거죠. 네, 이 정말 예,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는 사회, 너나 없이 다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 70~80%가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뭐 스위스 같은 데는 뭐 29%, 30%만 대학을 가고 또 독일 같은 데도 뭐 30%, 40%만 대학을 가고 다른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는데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이 못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오히려 일찍부터 대학을 안 가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무시하는 묘한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풍토가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학벌 사회를 타파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 이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이광훈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진로 교육이라는 어떤 파트는 그 학교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의 그 역량 예.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 다 다르는 지금 경우에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진로 교육의 바람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과부장을 맡으면서 신입생 면접을 다 보았는데 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자동차 제품 설계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뚜렷한 어떤 생각이나 내가 왜 이과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면접의 생각들을 잘 풀어내지 못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을 할 경우에는 내가 왜 이과를 선택했고 내가 이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그 목표가 분명히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중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몸소 느끼는 것은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한 3년 전 이렇게 쭉 최근입니다. 최근이죠. 네. 최근에 이르러서야 진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진로 교육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일단 면접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하고 애들 들어왔을 때 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너무 애들이 일단 그 의식이 있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모든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좋아라고 좋아한다. 네. 아, 확실히 변하게 그 가는 모습. 수업 받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진로 교육을 학교에서 잘하려고 하면은 그 진로에 대한 이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교사의 그러니까 역량. 예. 사실은 교사가 교과서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과거 20년 전만 해도 교사들이 사실은 사회경제학 지위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사회경제학 지위가 교사가 26위였어요. 네. 이발사 바로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이발사가 25위. 예, 27위였습니다. 27위. 네, 네. 다른 직종을 막 돌다가 네. 거쳐가는 곳으로 교사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직업적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아이들 붙들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대한 역량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사대 들어가서 또 교대 그냥 졸업해서 교대 들어가서 그냥 교사 되니 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자기의 어떤 그 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이게 뭐 이강원 선생님이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하게 쓰면서 지금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너무 부족해요. 네. 교사의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로 방향을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정말 타고난 적성이 무엇이냐? 이 아이의 이건 도대체 뭘 좋아하냐? 뭘 하면 잘할 아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강원 선생님. 이제 소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발견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 발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발견하는 것은 책상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는 어떤 과목이나 맞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 진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견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 활동 속에서 이 아이에게 역량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이 아이가 뭐 재능을 나타내서 이 발견이 아니라 네. 이 활동을 할 때 어떤 역량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네. 활동 속에서 단적인 제가 이제 예를 조금 들면은 예. 우리가 끈기와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네. 실제적으로 끈기와 집중력을 하면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 집중력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맨날 책상 머리에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것만 측정해요. 근데 그 끈기와 집중력이 책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몸으로 움직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 네. 속에서 이 끈기와 집중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그 아이들 이제 실습을 일주일에 저희들은 한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바닥인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을 발견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학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가운데 뭐 속에서 이제 관찰이 나오냐면 10시간 이상의 어떤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기계를 조작하고 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알아듣고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서 나머지 애들은 한 3시간, 한 2시간만 하면 그냥 지겨워서 이렇게 나자빠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5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만들게 돼요. 그 분야는 그 끈기가 있고 그렇죠. 집중력이 있는 거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끈기가 집중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를 관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송인순 선생님.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 그 진로를 생각할 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한다 할 때 20년 걸리거든요. 네. 한 번도 인생의 시행착오 겪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갖는다면 20년 걸리는데 20년 후에 어느 직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10년 이후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을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적성이라는 것이 이제 또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좀 뭐 적성 얘기를 좀 좁히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따라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가르쳐야 될
비중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어떤 보면 직업 가치관, 소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고 중학교로 갈 때 조금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대학을 갈 때는 특정 직업의 영역으로 좀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이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몰입 자기가 어떤 그 적성을 좀 찾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몰두해보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체험.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몰입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와서 몰입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몰입을 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성적도 골고루 관리하고 내신도 골고루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시의 부담은 중학교 때 딱 시작됐는데 몰입을 하면서 내신 관리를 못하면 그 부담이 공포스러워서 부모들이 몰입하는 것을 막거나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환상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멈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6년 동안을 사실은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원하는 직업, 자기 적성 모르는 것이죠. 네.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이 아이가 움직이는 활동 속에서 정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적성이 다 다른데 적성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10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아는 학부모들을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는 딱 하나의 무슨 독특한 적성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되는 것이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강원 선생님, 이강원 선생님? 뭐 그래서 지금 예. 이미 전문가신데.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잘하고 있고 그것을 할 때는 정말 생기가 나고 네. 끈기가 발휘되고 몰입을 잘하는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런 목록을 쫙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네. 전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목록을 쫙 작성해 보면 3가지일 수도 있고 4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안에도 비중이 또 다 달라요. 어떤 건 많이고 어떤 건 조금 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좀 잘하겠다라고 하는 감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이강원 선생님. 그 한 가지 제가 그 예를 조금 드려보면 제가 그 가르쳤던 아이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제가 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못했던 아이인데 아까 네. 그 실기를 발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 관찰하는 아이들 가운데 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끈기에 대한 부분이 실수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량이 나타났고 네. 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나타나고 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이래 대학 입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습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 학교에 기능 영재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 영재반. 네, 실습을 통해서 이제 뭐 대회를 나가거나 그 기능 영재를 키우는 건데 그 기능 영재반을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 할 수 있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거는 못하지만 네. 밤 10시까지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예. 집중해서 하겠지 하는데 이 친구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기술을 익히는데 예. 근데 우연히 이 친구의 서울시 기능 대회라는 것이 지방 경진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대회를 나갔더니 이 친구가 은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이가 네. 은메달을 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가 보일러 기능장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보일러 기능장이 이게 뭐가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하면 되게 하찮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일러 기능장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자기는 그게 좋다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하기를 이왕 보일러 기능장이 될 거면 네. 한국에서 최고의 보일러 기능장이 되라. 그렇지만 단순한 기능만을 익히는 기능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지식적인 공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야간 대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기능을 익히기 위한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야간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주간에는 상계 직업 전문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다니고 야간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서 1년 후에 저한테 가져온 것이 뭐였냐면 자격증 8개를 가지고 왔어요. 와, 예. 네, 보일러 기능장과 관련되어진 네. 8개. 나름대로 그 친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했던 부분들을 발견한 그렇군요. 것이죠. 저는 송희 선생님. 뭐 이제 그 이광 선생님께서 지금 사례 드신 그 학생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서 그 결정을 좀 했을 텐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그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은 좀 이렇게 내려놔야겠다. 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자녀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진로에 맞는 어떤 그 다양한 활동과 스펙 이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학교 때로 아니면 초등학교 때로 빨리 진로 결정하자. 근데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도 다양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또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 이 적성이라는 거 자기의 꿈이라는 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전혀 다르게 자기의 적성과 꿈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적성이 달라지기보다도 네. 적성은 이제 다 타고나고 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발현돼서 꿈으로 나타날 때 그게 자꾸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형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저는 적성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경향성 속에서 특정 직업을 딱 못을 받고 네.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쭉 관리하는 방식은 절대 위험하다. 잘못한 거죠. 잘못되는 이 거죠. 꿈이라는 것은 자기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장난감과 같은 건데 네. 장난감은 10년 동안 갖고 노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알겠습니다.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방청객 한 분에만 우선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 네, 손 드셨네. 네, 어머니.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예. 저기 아까 송인수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과정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단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 현 학교 시스템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남짓 있으면 중간고사, 또 그리고 나서 뒤돌았으면 한 달 반 남짓 하면 또 기말고사. 또 그래서 시험. 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사실 학교 성적 중요치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대원 측은 그 동의를 하는데 그게 현실 생활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그 학교 성적하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미래라는 걸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역시 되게 좀 궁금합니다. 역시 예. 학교 성적과의 관계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혹시 따님인가요? 아 그러세요? 따님도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볼래요? 제 네. 꿈이 소설가인데요. 소설가. 주위 사람들이 소설가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어. 그래서 지금 꿈에 대해 좀 확신을 갖고 싶어요. 아 그래. 엄마는 뭐라 그러세요? 엄마도 예전에는 소설가 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참 이 전국의 소설가 분들이 들으시면 분노하시겠어요. 소설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한데 이번 세상에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자 어느 분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희 선생님. 예, 근데 그 소설가 뭐 돈을 사실 못 번다는 부분들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 뭐 현실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소설가로 살기 위해서 글 쓰는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소설가로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마 작가 또는 뭐 이렇게 여기 그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시나리오를 쓴 작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적 그 능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설가로 살겠다. 열심히 그 꿈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 능력을 키워가면서 나는 다른 영역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어떻게 있을 될지는 것 같고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적과 진로에 대한 그 갈등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의 그 입시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는다면 우리 아이들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중학교 때 지나치게 가질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탐색을 좀 시키는 과정들을 좀 자신감 있게 좀 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나중에 나의 진로적인 이 어떤 그 미래는 이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스스로가 성적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개가 아이들은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을 닥달해 가면서 아이는 뒤로 빠지고 사실 그게 최악이거든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붙잡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네. 닥달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이상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성적 가지고 너무 닥달거리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께 대한 부탁인 것 같고 앞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설가라는 직업을 딱히 못을 받기보다 나에게 소설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든가 어떤 뭐 상상하기를 좋아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적성이죠. 근데 그것을 발휘하다 보면 소설가일 수도 있고 소설과 비슷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우선 이강은 선생님. 어머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성적을 올라야지만은 진로 선택폭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드린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수능 감독을 갔을 때 일입니다. 수능 감독을 갔을 때 그 학교에 플랜카드가 크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학생입니다. 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부 수시학교. 그리고 그 플랜 그거 좀 안 붙이면 안 됩니까 그거?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수시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수시합격이라고 한 학생이 서울대 연대고대를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 모범적인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되게 불쌍한 아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 맞고 우수한 학생 맞고 분명히 서울대 연대 고대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물생산과학부와 경제학부와 지리교육과 그 학과를 아무리 매치를 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 도대체 이 친구를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 친구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공부한다면 결국 뭐 선택의 폭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앞으로의 이 새로운 미래 사회의 그 일자리, 우리는 그 동안에 그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무슨 눈총을 받고 아니면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로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송인수 대표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아이들을 저는 실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는데요. 거죠. 예. 아니 사실은 그 돈과 안정성, 남보다 월급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뭐 어느 그 사실 KDI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한 해 창출하는 그 신규 고용 인력이 2만 개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60만 중에서 2만 명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 그러고, 예? 그런 직장 못 들어가면 바보 취급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직장에 세상에. 들어가면 행복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직능원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170개 직종에 종사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네. 의사가 169위로 나왔어요. 네, 요새 그러니까 만족 자기들 못합니다. 스스로가 의사들이 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네. 반응한 것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일자리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예. 의사 말씀하셨지만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새 판사, 검사, 변호사 만족도 저 밑바닥입니다. 네. 네. 이게 원래요 3D 업종입니다. 네. 원래 누가 사기치고 도망가지 않나, 네?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나 그런 사람이 많아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먹고 삽니다. 네. 환자가 많이 생겨야 의사가 먹고 살고 참 묘한 직업이죠. 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 되지 말라, 검사 되지 말라, 변호사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성에 따라서. 어떤 관심으로 그 직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개가 돈과 안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의 선택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네. 학부모님 방청객분 한 분, 학생도 괜찮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 네. 네, 말씀 주시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저희 아이는 아직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을 학교 생활은 참 재미있게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중1이 됐는데 예. 아이는 아직 이렇게 정확한 어떤 확실한 꿈을 찾지를 못했어요. 예. 이제 이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꿈으로는
학교는 아직 연결을 못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도 이렇게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빨리 알아가야 되는데 빨리 찾아서 빨리 결정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하. 아이도 엄마도 이제 함께 조급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분명히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재미있게 잘 학교 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오는 이 아이가 중학교를 왔는데 갑자기 진로 네. 교육이라는 곳에 딱 이제 부딪혀서 그럼 내 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부딪혀 있거든요. 근데 학교 현실은 아까 어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중간고사 이제 또 기말고사가 예. 다가오죠. 그런 학교 성적에 매여서 지금 뭐 수행평가니 시험 그러니까 시험 준비니 이런 거에 밀려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좀 갖고 있지만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학교 예. 성적 때문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 직업으로 찾아가려면 다양하게 체험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학교 성적 그거 학교 수업 쫓아가느라고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아,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쭤본 거고요. 늦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 자꾸 늦었다는 생각이 들죠. 네. 빨리빨리 찾아야 할 텐데 이런 네, 생각을 왜냐하면 하시게 이미 된다. 특목고나 과고나 또는 그 자사고 갈 아이들이 이렇게 거의 이미 성적으로 중1이 딱 돼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선행을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추려지는 거예요. 영재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예. 영재반이 학교에 이렇게 암암리에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라도 다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3년 동안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 학교, 그 중학교를 조금 빛내지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중학교 시기에 꿈을 다 못 찾는 것이 정상이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뇌 발달 과정에서요, 이 중학교 시기는 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이 측두엽, 이 두정엽까지가 발달하는 하고 후두엽까지가 발달하는 게 중학교 시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관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문과, 이과 나누고 예체능계 나누고 특성화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는 그걸 관찰하는 시기이고 발견하는 시기이지 그때 다 꿈을 다 찾아가지고 소설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거든요. 자, 두 분 말씀 주시죠. 네, 송희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조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 그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기성세대가 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편으로 그 꿈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입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는 좀 내려놔 줘야 되거든요. 네, 말도 안 돼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니까 이 아이들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학교 때 그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제를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키는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몫이고 부모들이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고교 체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정책 바꿀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필요한 네. 것이죠. 네.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신과 용기입니다.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건 무턱대로 따라갈 것인지 국어, 영어, 수학 달달달 외우게 해서 성적 조만 잘 받는 학생을 만들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성공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인간을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강은 한 선생님.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이제 진로 모든 나라에서 진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고 아이들도 그렇게 조급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진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꿈을 갖지 않은 그 시기에 꿈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진로를 이렇게 몰아가서 중학교 끝나기 전까지 꿈을 정하해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저는 옳지 네, 않다라고 옳습니다. 예.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자기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저는 마이 웨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소신과 용기가 좀 생기셨습니까? 네, 그러셨다면 다 같이 박수로 자신들을 격려하기로 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